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에서 자기 연금 자산을 TDF,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 펀드로 운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TDF도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내가 선택한 펀드가 잘 되고 있는 건지 꽤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최대의 TDF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전략배분 TDF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욱 이사님을 모시고 TDF에 관련돼서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마지막 출연했던 게 2022년도 6월경이더라고요. 와,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세월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영상 돌려봤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때 코로나 있고 인플레이션 한창일 때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환경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운용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년도 6월 달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 세계의 공급망이 붕괴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없었던 인플레이션을 마주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만 해도 저물가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본격적으로 막 할 때가 그때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공급 측면, 그리고 소비 수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인플레이션 자체는 그 코로나가 발발했던 시기 대비해서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다만 그 아직 우려가 남아 있는 부분은 당시에는 공급망 붕괴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현재는 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재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은 비슷한데 원인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원인도 바뀌었고 인플레이션 자체는 그 코로나 발발 시기보다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성장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함수인데 미국 23년도 4분기 기업 실적을 보게 되면 S&P 500 기업 중에서 약 70% 정도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약 75%의 기업이 예상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성장 측면에서도 양호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고 성장이 양호하다 보니 당연히 주가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연초 들어서는 S&P 500 기준으로 해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였던 5,000을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운영하시면서 이런 것 저런 거 고민하시는 게 많을 텐데 주목하고 있는 자산군? 아니면 지역? 섹터? 이런 것들은 어느 쪽인지, 또 반대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어느 쪽인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경제 상황을 보면서 그 전략배분 TDF라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4년도에 가장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AI가 아닌가 싶습니다. AI. 네, 많은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AI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AI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다른 미국 기업 대비 AI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그냥 단순히 이 회사가 AI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AI와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정당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이익이 발생이 되는지 여부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배분 TDF에서는 현재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 대형 테크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는 가장 높게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AI를 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막 AI 하니까 내가 또 따로 뭐 AI를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략배분 TDF 내에서도 일정한 비중 이상을 이제 지금 많이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AI가 그냥 AI 붐이다 이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는 현재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불리고 있는 7종목 안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어떤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미지수인 영역이고요.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비즈니스의 전방위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그 7종목에 잘 분산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중하는 분야는 AI 쪽 관련된 자산군 뭐 이런 거라고 하면 아까 비중 조절을 조금 해 나가는 부분은 어느 쪽이 있을까요? 사실은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자산 배분을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 다만 그 저희 자산 배분 부문 그리고 작게는 연금전략본부를 포함을 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 기준으로 해서는 중국 같은 경우가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증시 부양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그 전 세계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는 중국에 대한 비중을 일부 축소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TDF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상 이제 TDF를 자기 연금 계좌에 한두 개씩 가지고 있으신 분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TDF의 성과라는 것들을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쳐다봐야 되냐? 내 TDF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성과가 잘 나고 있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네. 좋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잘하고 있는 건가? 이 평가 기준이나 관점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DF가 사실 국내에 소개된 거는 2013년도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TDF를 처음 출시를 하고 2017년부터 그 전략배분 TDF를 포함을 해서 국내 주요 운용사들이 TDF 상품을 그쵸, 네. 출시를 했으니까 만 7년 돼가는 상품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2013년을 같아요. 기준으로 하면 10년이 넘은 거고 10년이 넘었죠.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7년 정도가 돼가는 거네요. 네. 예. 근데 그 7년의 시간을 되짚어 보면은 사실은 시장 상황 자체는 그 투자자들한테 매우 호의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라든지 자산의 수익률이 부진했던 한 해였고 2020년도 초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한 경우도 있었는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이후 많이 뿌려진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에 조정이 나타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2년도에는 영국의 전 총리가 뭐 파마 크라이시스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영구적 위기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자산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고, 사실 지난 7년의 시간을 되짚어 보면은 그 투자 시장에서의 50년이 압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치, 내가 생각해 그 주기가 진짜 예전보다 짧아지면서 깊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들은 많이 들거든요. 다시 처음에 질문 주셨던 TDF로 돌아가 보면 그 2017년 이후에 그 TDF가 다양한 시장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뭐 3개월, 6개월 이런 성과를 보는 것보다는 이 펀드가 2017년 이후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지를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TDF라는 게 빈티지 사이 간격도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주 맞습니다. 길게 운영하는 거니까 말씀하실 때 좀 긴 거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이클 전체를 놓고 수익률을 보는 게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전체 좀 넓은 사이클 그러니까 좀 5년 정도 이상? 뭐 이 네.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 기간이라고 하면? 네, 5년 정도 이상이면은 뭐 다양한 시장 상황을 뭐 스트레스 테스팅이라고 저희는 말하는데 겪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이 장기 수익률보다는 단기 수익률이 눈에 더 잘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부분이 맞습니다. 단기 수익률을 비교해가지고 야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펀드를 갈아 끼거나 하는데 네. 이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의 투자자 입장에서와 그리고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 그 저희 쪽 이제 운용력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되면서 디폴트 옵션 상품의 성과를 3개월 주기마다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TDF라는 상품이 그 고객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자금인 것이기 때문에 보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포지셔닝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근데 3개월 단위의 성과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저희는 아무래도 뭐 6개월, 1년 뒤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무시할 수밖에 없고
다만 3개월 단위 현재 시점에서 좋아 보이는 자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자산을 매 3개월마다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거는 좀 빠르게 대응하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인다라고 좋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시야가 짧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펀드라든지 ETF의 수익률이 좋더라도 고객의 수익률은 그 펀드의 수익률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펀드의 수익률과 고객의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네. 관련해서 최근에 뭐 마인드더 갭인가? 뭐 이런 보고서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때마침 발맞춰서 ETF라는 혁신적인 상품이 나오면서 투자가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크라는 회사에서 그 혁신주에 집중 투자를 하는 ETF 같은 것들을 많이 출시를 했는데, 미국 모닝스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재미있게 분석을 했던 자료가 있었어요. 그 분석 자료가 마인더 갭이라는 자료고,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아크 ETF에 투자를 했던 고객들의 수익률과 실제 아크 ETF의 수익률 격차가 매우 크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ETF의 전체 펀드의 성과랑 네. 개인 거기 투자했던 사람의 성과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다. 네. 말씀이죠. 그 이유는 그 고객분들이 이 아크 ETF의 높은 수익률을 보고 가입을 하지만 변동성을 감내하지 못하고 빠르게 샀다가 빠르게 파는 행위를 반복을 하다 보니 실제 고객 계좌에서 아크 ETF에 투자한 수익률이 매우 현저히 부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막 사고 싶고 떨어질 때는 팔고 싶은 게 네. 사람 마음이니까. 그러면 비쌀 때 사가지고 싸게 파는 거니까. 네. 근데 조금 길게 놓고 보면 펀드의 성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네. 짧게 그렇게 끊어 가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행동해서 그런 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보고서도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되게 재밌는 보고서네요. 투자자분들은 제가 관찰해본 바로는 펀드의 수익률이 아주 부진했대. 시장이 급격하게 빠질 때 그 자산을 파는 경향이 더 높으세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좋은 펀드를 고를 수 있다라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고르고 나서 떨어지면 자괴감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성 높은 펀드를 고르는 사람들은 하락장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힘들이 일반인들이 갖기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좀 적은 네. 상품들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투자는 재미도 있어야지만 마음도 편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장기라는 그 기간들 자체가 어느 정도 기간인 건지 조금 예시를 들고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 자체도 매우 크지만 그 성장 주식을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의 변동성도 매우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런 변동성 자체를 무시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내 그 성장 주식에 투자를 하셨던 수익률이 어제 20%가 올랐는데 내일 마이너스 20%가 빠진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그거를 계속 보유하기는 힘드실 거라고 봐요. 솔직히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변동성이 큰 자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기는 하나, 좀 액티브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성장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짧게 매매를 이어가는 것도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반면 그 TDF를 포함한 자산 배분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대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습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작다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가가 그렇게 출렁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가격이. 그 기준가 가격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뭐 간혹 그 TDF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미국 나스닥 주식이 20% 30% 올랐는데 TDF 펀드는 10%밖에 안 올랐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투자는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두고 보게 되면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고,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자본시장이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런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투자 기간을 성장 주식처럼 짧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5년, 10년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TDF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은퇴 시점에 맞춰서 설계된 펀드다 보니 현재 전략배분 TDF는 2050년에 은퇴를 하시는 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빈티지가 따로 있거든요. 2050년. 네, 현재 그때까지 일할 수 있었으면 24년이니까 좋겠습니다. 뭐 26년 정도 투자를 하시는 건데 이 연금 내에서 전략배분 TDF에 전체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빈티지가 지금 현재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신 전략배분 TDF 같은 경우 최고로 주식 비중이 높은 빈티지가 이제 2050? 2050년, 네, 그러면 2050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게 출시된 지 한 7년 정도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2050, 2055도 이제 뭐 나올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장기적으로는. 금년 중에 2055, 2060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